한 판사가 억울하게 기소된 소년을 두고 농담을 던지며 웃음을 자아냈고 법정 안모두가 무력해 보이는 그 소년을 비웃고 있었다. 그러자 그는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고 법정 문이 열리자 그녀는 2명의 정부 관계자와 함께 들어왔다. 그녀는 아들이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의 자문위원임을 밝히자 판사와 법정은 충격에 휩싸였다. 문제아로 보였던 그 소년은 사실 천재였고 모든 것은 단순한 오해였던 것이다. 하지만 이제 판사의 운명은 그의 손에 달려 있었다. 서울소년법원의 침묵은 얼음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17살의 경민은 좁은 어깨와 소박한 옷차림으로 박 판사 앞에 서 있었다. 판사의 경멸적인 시선은 숨기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 차가운 에어컨 바람은 그가 기술연구시설 무단 침입 혐의로 이곳에 서 있다는 부끄러움의 열기와 대조되었다. 이름과 나이, 박 판사는 서류를 대충 넘겨보며 소년을 쳐다보지도 않고 명령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이미 지루함과 짜증이 가득했다. 또 하나의 문제야, 또 하나의 시간 낭비라는 듯이. 김경민입니다. 17살입니다. 그는 이런 위압적인 상황에서 젊은이에게 기대되는 것보다 더 침착하고 단호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박 판사는 마침내 고개를 들어 경민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경멸이 가득한 미소를 지었다. 변호사는 어디 있지, 김경민? 아니면 부모님은? 적어도 법정에 어울리는 옷이라도? 그녀의 목소리는 가시처럼 날카로웠고 경민의 가슴에 꽂혔다. 법정 구석에서 억제된 웃음이 메아리쳤다. 서기는 손으로 입을 가리며 키득거렸고 보안관은 코웃음을 쳤다. 경민은 자신이 이곳에서 웃음거리가 되었음을 느꼈다. 그의 뺨이 뜨거워졌지만 그는 똑바로 선 자세를 유지하며 평온한 시선을 잃지 않았다. 변호사가 필요 없습니다, 판사님. 절차와 제게 향한 혐의를 이해하고 있습니다. 경민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그의 대답은 박 판사의 얼굴에 악의적인 미소를 더욱 강화시켰다. 아, 소년법 전문가로군. 그녀는 주변을 돌아보며 청중의 반응을 확인했다. 상습 범죄자치고는 인상적이네. 여러분, 우리 앞에 천재가 있는 모양이에요. 법정 전체가 웃음바다가 되었다. 경민은 그 모든 조롱의 파도 속에서 홀로 서 있었다. 손바닥에 파고드는 손톱의 아픔조차 느끼지 못했다. 판사가 그 말을 내뱉는 순간 경민의 눈빛에서 거의 감지할 수 없는 무언가가 변했다. 두려움도 분노도 아니었다. 그것은 더 복잡한 무언가였다. 마치 과학자가 진행 중인 실험을 관찰하는 정확성으로 그 상황의 모든 세부 사항을 분석하고 있는 듯했다. 기록을 보니 이번이 첫 범행도 아니군요. 박 판사는 서류를 대충 넘기며 말했다. 국립대 컴퓨터실 무단 침입에 이번엔 정부시설이라고. 당신 같은 건 교정시설에서나 배울 게 있겠어. 타일 천장의 형광등이 그의 단정하게 빗어넘긴 검은 머리카락을 비추었다. 그의 낡은 신발, 단정하지만 값싼 셔츠, 너무 짧아진 바지통이 모두 그를 더욱 보잘것없어 보이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의 눈빛만은 달랐다. 그 눈 속에는 이해할 수 없는 깊이가 있었다. 국가의 정의 시스템은 그를 판단했다. 그의 배경도 그의 사연도 묻지 않은 채 경민은 심호흡을 했다. 때가 오면 모든 것이 밝혀질 것이다. 지금은 그저 인내의 시간이었다. 재판장님,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경민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법정의 음향에 거의 삼켜질 뻔했다. 제가 그 시설에 들어간 상황을 설명해도 될까요? 박 판사는 참을성 없이 고개를 저었다. 그녀의 눈에는 아직도 경멸이 가득했다. 당신의 창의적인 변명은 됐어요. 여기 기록이 있습니다. 3주 전 당신은 국립서울대학교 양자컴퓨팅 연구실에 무단 침입하려다 붙잡혔죠. 그녀는 안경을 고쳤으며 승리에 찬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정부 연구시설에 침입하다 잡혔군요. 당신의 뻔뻔함이 놀랍네요. 법원 직원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이 젊은이를 관찰했다. 그에게는 이 법정에 자주 오는 문제 있는 청소년들의 전형적인 긴장감이 없었다. 경민은 그저 자신의 순간을 기다리는 듯 평온함을 유지했다. 그의 평온함은 판사를 더욱 자극했다. 그녀의 우월감을 부정하는 듯한 태도가 그녀를 불편하게 했다. 가난한 옷차림의 소년에게서 이런 담대함을 본 적이 없었다. 한 가지 요청을 드려도 될까요, 재판장님? 그가 마침내 물었다. 또요? 판사는 비웃었다. 변호사도 거부하고 설명도 거부했죠. 이번엔 뭐죠? 어머니께 전화를 걸고 싶습니다. 박 판사는 무심한 손짓을 했다. 그녀의 눈에 경민의 어머니는 이미 그려져 있었다.
아마도 정부 보조금으로 살아가는 가난한 여성, 아니면 문제 많은 아들을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는 무능한 부모일 것이다. 어쩌면 당신 어머니가 존중을 가르쳐줄 수 있겠네요. 허락합니다. 2분 드릴게요. 경민은 낡은 휴대폰을 꺼내 번호를 누르고 놀라울 정도로 침착하게 말했다. 엄마, 때가 됐어요. 서류 가져오세요. 직접 오시고요. 그의 말투에는 단순한 전화통화 이상의 무언가가 있었다. 마치 오래 준비해온 계획이 이제 실행되는 듯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두려움이 없었다. 오히려 묘한 확신이 깔려 있었다. 박 판사는 눈을 굴리며 이미 유죄 판결 연설을 준비했다. 자신이 모르게 자신의 몰락의 반가쇠를 당기고 있다는 사실도 모른 채 공기 중에는 이상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방청객들은 이 청년이 또 다른 거짓말을 꾸미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경민의 차분함은 흔들림이 없었다. 그는 판사가 다음 말을 시작할 때까지 기다렸다. 그것은 그녀가 자신의 편견으로 판단을 내리기 위해 입을 열 때였다. 법정의 시계는 천천히 움직였다. 모든 사람들이 이 이상한 청년이 어떤 마지막 수단을 내놓을지 궁금해하고 있었다. 하지만 아무도 곧 일어날 역정극을 예상하지 못했다. 심지어 박 판사조차도. 경민은 기다리는 동안 마음속으로 자신의 기억의 복도를 거닐었다. 판사의 싸늘한 시선을 느끼며 그는 6살 때의 자신을 떠올렸다. 부산의 작은 아파트에 앉아 낡은 라디오를 분해하던 순간 어머니는 걱정과 감탄이 섞인 눈빛으로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왜 그걸 분해하는 거니, 경민아? 어머니가 물었었다. 목소리가 어떻게 들어오고 나가는지 보고 싶어요, 엄마. 그는 아이다운 단순한 논리로 대답했지만 이미 그때부터 비범한 호기심을 보여주고 있었다. 기억은 마치 영화처럼 흘러갔다. 8살 때 그의 선생님이 어머니를 긴급 면담에 불렀던 날, 당신의 아들이 고등학생용 수학 문제를 풀었어요. 그 교육자는 혼란스러워하며 설명했다. 이건 정상이 아니에요. 검사 후 검사, 전문가 후 전문가. 12살이 되었을 때 경민은 170을 넘는 IQ를 가진 것으로 진단받았다. 그의 어머니 자원은 부족했지만 강철 같은 의지를 가진 여성은 그가 적절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투쟁했다. 그녀는 흔히 겸손한 배경을 가진 평범한 소년만 보는 학교 교장들의 회의론과 맞서 싸웠다. 법정은 이제 이 모든 기억을 담기에는 너무 좁아 보였다. 경민은 박 판사를 관찰하며 그녀의 눈에서 평생 동안 그를 과소평가했던 수많은 어른들과 같은 시선을 인식했다. 목구멍이 메이는 듯한 감정이 밀려왔다. 수많은 밤 그는 혼자서 울었다. 다른 아이들은 그를 괴짜라고 불렀다. 교사들은 그가 답을 너무 많이 알고 있다며 불편해했다. 그가 이해하지 못했던 것은 왜 자신의 지성이 축복이 아닌 짐으로 여겨지는지였다. 경민의 눈가가 뜨거워졌다. 하지만 그는 눈물을 참았다. 지금은 약함을 보일 때가 아니었다. 지금은 그가 평생 준비해온 순간이었다. 시간 끝났네, 어린 침입자. 판사가 그의 생각을 끊으며 발표했다. 당신 어머니는 문제야 아들을 구하러 오기엔 너무 바쁜가 보군요. 경민은 그저 미소 지었다. 판사의 말은 그의 가슴에 찔렸지만 그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오실 거예요, 재판장님. 어머니는 항상 오십니다. 그의 목소리에 담긴 확신이 판사를 잠시 흔들었다. 그녀는 이 아이가 자신의 눈앞에서 살아있는 수수께끼라는 것을 처음으로 인식했다. 평범한 외모 뒤에 감춰진 무언가가 있었다. 법정에 모인 사람들은 이 소년의 왜곡된 확신을 비웃었다. 그들의 눈에는 곧 무너질 또 다른 허풍쟁이 소년일 뿐이었다. 하지만 경민은 알고 있었다. 그의 어머니는 그를 실망시킨 적이 없었다. 그녀는 그의 유일한 지지자였으며 그의 특별함을 마음 깊이 이해하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시계 바늘이 돌아가는 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다. 모든 것은 차가운 기다림의 순간으로 응축되었다. 그리고 바로 그때 법정 문이 열렸다. 법정 문이 열리는 순간 모든 시선이 그 방향으로 쏠렸다. 경민의 어린 시절은 부재로 가득했다. 그의 어머니 민서는 천재적인 아들을 부양하기 위해 끊임없이 일했다. 다른 아이들이 공원에서 놀 때 그는 고급 물리학 프로그래밍 이론 수학책을 해독하며 수많은 시간을 보냈다. 왜 다른 아이들과 놀지 않니? 어느 날 한 교사가 그의 고독을 걱정하며 물었다. 그들은 저와 같은 게임을 하지 않아요. 소녀는 쓰라림 없이 단지 사실을 확인하듯 대답했다. 경민의 게임은 달랐다. 13살에 그는 첫 암호화 알고리즘을 구축했다. 15살에는 가명으로 첫 과학 논문을 발표했다.
한 청소년이 양자역학의 원리를 그런 깊이로 이해할 수 있다고 아무도 믿지 않을 테니까. 그의 어머니는 모든 것을 조용한 감탄으로 지켜봤다. 민서는 아들이 매혹하는 과학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결단력의 가치를 이해했다. 수년 동안 그녀는 자신의 상승세를 숨겨왔다. 그녀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에서 비서로 시작했지만 그녀의 탁월한 능력은 그녀를 점점 더 높은 위치로 이끌었다. 왜 친구들에게 이제 부서 전체를 이끈다고 말하지 않으세요? 어느 날 밤 경민이 물었다. 그녀는 미소 지으며 그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다. 타이틀이 중요한 게 아니라서 아들아. 우리가 그것으로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해. 법정 문이 열리는 소리에 경민은 기억에서 벗어났다. 그는 엄마가 들어오는 것을 보기 위해 눈을 들었다. 판사가 아마도 상상했던 겸손한 여성이 아니라 완벽하게 차려입은 여성 임원이 3명의 정장 입은 남성들과 함께 걸어 들어왔다. 그 순간 법정의 공기가 변했다. 박 판사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져나갔다. 서기가 딸꾹질을 했다. 그녀의 페이스메이커가 멈추기라도 한 듯 모두가 숨을 참는 듯했다. 민서의 발걸음은 결단력이 있었다. 그녀의 하이힐이 대리석 바닥에 부딪히는 소리가 침묵을 깨뜨렸다. 그녀의 머리는 완벽하게 손질되어 있었고 그녀의 정장은 명백히 맞춤복이었다. 그녀의 눈빛은 단호했고 그 뒤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분노가 숨겨져 있었다. 박 판사는 침을 삼켰다. 그녀는 이 여성을 알아보았다. 모든 사람이 민서를 알아보았다. 그녀는 단순한 과학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한국항공우주 산업의 얼굴이었다. 경민의 가슴이 자부심으로 부풀었다. 자신의 어머니를 지켜보는 것은 항상 경이로웠다. 그녀의 권위, 그녀의 존재감. 판사는 자신이 한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중 한 명을 모욕했다는 것을 이제 깨닫고 있었다. 민서의 뒤에 따라온 남자들 중 한 명이 정부 배지를 보여주었다. 다른 사람은 서류 가방을 열었다. 3번째 사람은 그저 입구 근처에 서서 출구를 막고 있었다. 법정은 이제 또 다른 종류의 재판정이 되어버렸다. 그리고 역할이 바뀌었다. 박 판사는 더 이상 권위의 위치에 있지 않았다. 이제 그녀가 평가받을 시간이었다. 법정에 들어온 3명의 정장 차림의 남성들 앞에서 박 판사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녀의 권위는 모래성처럼 무너지고 있었다. 민서는 당당하게 앞으로 나섰다. 재판장님, 민서가 시작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통제된 듯했지만 단호했다. 저는 김민서 한국항공우주연구원 기관협력부장입니다. 박 판사는 마치 시야를 조정하려는 듯 몇 번 눈을 깜빡였다. 여러분, 법정이 진행 중입니다. 그냥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남성 중 한 명이 공식 증명서를 제시하며 끼어들었다. 저희는 과학기술부를 대표합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이 있습니다. 민서는 봉인된 폴더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이 서류들은 제 아들 김경민이 한국국방과학연구소의 기밀사이버보안 프로젝트에서 전략 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박 판사는 약간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넘겼다. 그녀의 얼굴이 빨간색과 하얀색 사이를 오갔다. 경민은 관찰했다. 만족감이 아닌 거의 과학적인 호기심으로 판사의 표정에서 점점 커지는 공포를 드러내는 미세한 변화들을. 법정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다. 서기는 펜을 떨어뜨렸다. 보안관은 마치 도망갈 준비라도 하듯 문 쪽으로 한 발짝 물러섰다. 이것은 침입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판사가 통제력을 유지하려는 마지막 시도로 더듬거렸다. 보안 테스트는 과학기술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민서가 또 다른 문서를 제시하며 설명했다. 작전은 기밀로 분류되었습니다. 그를 체포한 경찰관들은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어진 침묵은 거의 만질 수 있을 정도였다. 경민은 사람들의 눈빛에서 내러티브가 그들의 마음속에서 빠르게 다시 쓰여지고 있음을 알아차렸다. 그는 더 이상 소년 범죄자가 아니었다. 그는 그들이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몰랐던 훨씬 더 복잡한 무언가였다. 재판장의 처우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서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제 아들에 대한 경멸적인 태도, 사실 확인 없는 판단, 이 모든 것이 녹음되어 있습니다. 박 판사의 눈이 커졌다. 그녀는 자신의 세계가 무너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커리어, 그녀의 평판, 그녀의 미래가 모두 위험에 처했다. 경민은 이 모든 것을 조용히 관찰했다. 그의 가슴에는 이상한 감정의 혼합이 있었다. 그것은 승리도 복수의 달콤함도 아니었다. 오히려 슬픔이었다. 왜 그런 단계까지 가야 했는지에 대한 깊은 슬픔. 민서가 말을 이었다.
제 아들은 대학에서 강견을 요청받았습니다. 우리 기관이 사용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옷차림과 젊은 외모로 이 법정에 들어오자마자 쓰레기처럼 취급받았습니다. 박 판사는 침착함을 되찾으려 애썼다. 김 여사님, 어머니로서의 분노는 이해합니다만 어머니로서의 분노가 아닙니다. 민서가 자르듯 말했다. 전문가로서의 분노입니다. 공무원으로서 저는 다른 공직자들이 최소한의 공정함을 보여주길 기대합니다. 법정은 침묵에 휩싸였다. 모든 사람의 눈이 경민에게 향했다. 처음으로 그들은 진짜 그를 보고 있었다. 17살 소녀는 단순한 겉모습 뒤에 숨겨진 복잡한 내면을 가진 젊은이였다. 그리고 이제 그들 모두가 그 비밀을 알게 되었다. 박 판사는 필사적으로 상황을 통제하려 했다. 이전에는 권위로 가득 찼던 그녀의 목소리가 이제는 미묘하게 떨리고 있었다. 당신 아들이 공식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하더라도 적절한 절차는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적절한 방식은 민서가 끼어들었다. 공개적으로 모욕하기 전에 피고인의 말을 듣는 것 아닐까요? 동의하시나요? 법정의 분위기는 극적으로 바뀌었다. 박 판사는 더 이상 철권으로 소년 법정을 지배하던 전능한 인물이 아니었다. 고발자에서 그녀는 피고발자가 되었다. 경민은 판사의 권위의 가면이 무너지기 시작한 정확한 순간을 감지했다. 그녀의 턱에 미세한 떨림, 서류 위에서 신경질적으로 두드리는 손가락을 보았다. 그 권력의 외관 뒤에는 두려운 여성이 있었다. 재판장님, 경민이 오랜 침묵을 깨며 말했다. 지금 말해도 될까요? 진정한 예의로 한 그 질문은 법정에 기이한 효과를 일으켰다. 모든 사람들이 그에게 돌아섰다. 마치 갑자기 그 모든 논쟁의 대상인 이 젊은이가 내내 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낸 것처럼. 네, 물론이죠. 판사가 거의 기계적으로 대답했다. 저는 누구를 당혹스럽게 하려고 이 자리에 온 게 아닙니다. 그가 시작했고 그의 침착한 목소리가 법정을 가득 채웠다. 지적 우월성을 증명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사법제도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믿기 때문에 왔습니다. 그는 잠시 멈추고 판사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판사님은 제가 저 문으로 들어온 순간 저를 판단하셨습니다. 제가 한 일이 아니라 제가 보이는 모습으로요. 평범한 청소년, 겸손한 가정 출신, 존중이나 배려를 받을 가치가 없는, 그 뒤에 이어진 고요함 속에서는 에어컨 소리조차 방해가 되는 것처럼 느껴졌다. 법정에 모인 모든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있었다. 한국국방과학연구소 관계자 중 한 명이 살짝 불편한 듯 기침했다. 이 예상치 못한 폭로가 계획된 시나리오에 없었음을 모두에게 상기시키려는 듯했다. 그러나 경민은 계속했다. 법정에 들어온 이후 처음으로 그의 목소리에 감정이 담겨 있었다. 지난주 저는 한 소년이 도서관 폐관 시간 이후에 공공 컴퓨터에 접근하려 했다는 이유로 6개월간 재활센터 수감 선고를 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시험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왜인지 묻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법정에 메아리 쳤다. 눈에 띄게 불편해하는 판사, 갑자기 자신의 신발을 주시하는 서기, 벽을 응시하는 보안관들, 모두가 경민의 말이 가져온 진실과 마주하고 있었다. 그것은 더 이상 과학적 영재나 관료적 오해에 관한 것이 아니었다. 누구도 직면하고 싶지 않은 불편한 진실에 관한 것이었다. 민서는 아들에게 경고하는 시선을 보냈다. 그녀는 이 상황이 위험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음을 알았다. 그러나 경민의 눈에는 결단이 있었다. 그는 말할 것을 결정했고 지금 그가 위험을 감수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박 판사가 마침내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알아볼 수 없었다. 오늘 이 법정은 종료됩니다. 김경민에 대한 혐의는 취하됩니다. 그런데 그의 승리 선언에도 불구하고 경민의 표정은 승리로 가득 차기보다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다. 민서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녀의 우아한 블레이저 주머니에서 작은 장치를 꺼냈다. 재판장님의 허락을 받아 녹음된 내용을 공개하고 싶습니다.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그녀는 기기를 작동시켰다. 박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다. 그녀의 조롱의 말들, 성급한 비난, 경멸적인 태도, 각 문장은 이제 그녀 자신의 전문성에 대한 증언처럼 들렸다. 박 판사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것은 법정 개인정보 침해입니다. 사실 한국국방과학연구소의 남성 중 한 명이 개입했다. 미성년자 관련 사건에서는
법률이 보호 프로토콜 준수를 보장하기 위해 녹음을 허용합니다. 법정이 이 폭로의 충격을 흡수하는 동안 경민은 판사뿐만 아니라 모든 참석자들을 연구했다. 그는 이전에 무관심하게 바라봤던 서기가 이제 호기심을 보이는 것을 보았다. 이전에는 그를 구금소로 호송할 준비가 되어 있던 경비원들이 이제 자신들의 제복에 불편함을 느끼는 것 같았다. 판사의 목소리는 테이프에서 계속 울려 퍼졌다. 그의 외모, 그의 행동, 그의 평판, 그녀가 추정했던 충동적인 범죄 이력에 대한 편견에 찬 코멘트가 모두 공개되었다. 이제 증거는 부인할 수 없었다. 재판 자체가 불공정했다는 것을. 민서는 계속했고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억제된 감정으로 가득 찼다. 제 아들은 대학에서 강연을 해달라는 초청을 받았습니다. 우리 우주기관이 사용하는 알고리즘을 개발했습니다. 그런데도 소박한 옷차림과 젊은 모습으로 이 법정에 들어오자마자 쓰레기처럼 취급받았습니다. 청소년 경민의 머릿속에서는 이상한 분리감이 일었다. 그는 자신이 논의의 주제인 동시에 관찰자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자신의 감정이 혼란스럽다는 것을 느꼈다. 승리의 기쁨, 복수의 달콤함, 그러나 또한 깊은 슬픔. 왜 세상이 그렇게 작동해야만 하는지에 대한 슬픔. 박 판사는 침착함을 회복하려고 노력했다. 김 여사님, 어머니로서의 분노는 이해합니다만 어머니로서의 분노가 아닙니다. 민서가 잘났다. 전문가로서의 분노입니다. 공무원으로서 다른 공무원들이 그들의 직위가 요구하는 최소한의 공정성을 보여주기를 기대합니다. 법정 구석에서 한 노인이 조용히 웃기 시작했다. 그는 판사를 평가하기 위해 온 외부 감사관이었다. 그의 웃음은 안도감과 떨림이 섞여 있었다. 마치 그가 오랫동안 뭔가를 의심했지만 증명할 수 없었던 것처럼. 경민은 법정에 들어온 이후 처음으로 진정으로 보여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는 더 이상 신분증 번호나 사례 통계가 아니었다. 그는 처음으로 사람으로서 인정받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승리는 상실감으로 얼룩져 있었다. 그는 법원으로 향하는 길에서 만난 수십 명의 다른 청소년들을 생각했다. 그들 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은 재원이나 특권을 가지고 있을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옹호자로서 김민서와 같은 어머니를 가지고 있을까? 법정은 이제 정적에 빠져 있었다. 그 정적 속에서 경민은 자신의 심장 박동을 들을 수 있었다. 그리고 그는 이 순간을 영원히 기억할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이것은 그가 항상 상상했던 승리가 아니었다. 이것은 그보다 더 복잡하고 더 쓸쓸하고 어떤 면에서는 더 중요한 무언가였다. 소식은 마른 짚에 불이 붙듯이 퍼져나갔다. 처음에는 법원 복도에서 속삭임으로 시작됐다. 그 다음에는 사법부 직원들 사이의 문자 메시지로. 마침내 누군가 녹음의 일부를 유출했을 때 소셜미디어에서 폭발했다. 판사, 과학 천재 모욕해 뉴스 포털들이 발표했다. 과학 영재, 사법적 편견 폭로해. 다른 곳에서는 선언했다. 24시간도 차에 되지 않아. 경민의 이야기는 국가적 현상이 되었다. 그의 사진이 모든 채널에 등장했고 그의 비범한 궤적은 특집 프로그램에서 해부되었다. 경멸로 취급받았던 수줍은 소녀는 이제 예상치 못한 영웅으로 추앙받고 있었다. 미디어의 광분 속에서 경민은 자신의 방에 고립되었다. 컴퓨터 앞에 앉아 그는 자신이 일으킨 폭풍을 조용히 모니터링했다. 그것은 허영심이 아니었다. 진정한 걱정이었다. 내가 원했던 게 이게 아니었어요, 엄마. 그는 문에서 그를 지켜보는 어머니에게 고백했다. 모든 것을 서커스로 만들어버렸어요. 아무도 진짜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아요. 민서는 다가와 아들 옆에 앉았다. 때로는 경민아, 진실이 보이기 위해서는 얼굴이 필요해. 네가 그 얼굴이 된 거야. 그는 좌절감에 고개를 저었다. 저는 얼굴이 되고 싶지 않아요. 진정한 변화를 원해요. 민서는 아들의 이마에 떨어진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쓸어 올렸다. 그녀의 손길은 조용한 위로였다. 그녀는 그가 느끼는 감정의 무게를 이해했다. 그것은 한순간에 유명인이 된 것의 부담만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가 우연히 발견한 깊은 불의에 대한 책임감이었다. 뉴스에서 나를 뭐라고 부르는지 알아. 그가 컴퓨터 화면을 가리키며 쓴웃음을 지었다. 천재 소년이래. 마치 내 머리가 마술 트릭인 것처럼. 아무도 제가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 얼마나 많은 실패를 했는지 얘기하지 않아요. 그들은 그저 내가 기계처럼 생각한다고 상상해요. 그날 밤 경민은 결정을 내렸다. 그는 텍스트 편집기를 열고 자신의 경험과
그가 관찰한 사법 시스템의 체계적인 결함을 상세히 기술하는 기사를 쓰기 시작했다. 그것은 박 판사에 대한 개인적인 공격이 아니었다. 그것은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실패하는 시스템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었다. 이걸 발표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는 새벽녘에 어머니에게 말했다. 민서는 문서를 주에 깊게 읽었다. 너에게는 두 가지 선택이 있어, 아들아. 2주 안에 잊혀질 이야기의 영웅이 되거나 세대를 지속할 수 있는 변화의 목소리가 되거나. 경민은 창밖으로 서울의 새벽빛을 바라보았다. 고층 빌딩들이 첫 햇살에 반짝였다. 그는 자신이 한국 사회의 화려한 외관 아래에 숨겨진 균열을 보았다는 것을 알았다. 그리고 그는 그것들을 무시할 수 없었다. 엄마,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 시스템은 너무 커요. 한 사람이 어떻게 바꿀 수 있겠어요? 민서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그녀의 눈에는 자랑스러움과 두려움이 섞여 있었다. 때로는 강은 처음에는 작은 물방울로 시작하지. 그러나 그 물방울이 올바른 순간에 올바른 장소에 떨어지면 모든 것이 변할 수 있어. 경민은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게시 버튼을 눌렀다. 법정 사건 발생 일주일 후 경민은 공식 편지 한 통을 받았다. 그것은 사법부가 아닌 법무부에서 온 공식 회의 요청이었다. 그의 개인 블로그에 처음 게시된 그의 기사는 수천 번 공유되었고 정부의 최고위 인사들에게까지 도달했다. 그들은 실질적인 변화보다는 대중 이미지에 관심이 있어요. 민서가 경고했다. 아마도요. 경민이 대답했다. 하지만 그것은 살짝 열린 문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들어가기 위해 단지 틈새만 필요해요. 회의는 KRE 본부에서 중립지역에서 예정되었다. 경민은 일찍 도착해 머릿속으로 언급하고 싶은 요점들을 검토했다. 그는 더 이상 법정에서 위축된 소년이 아니었다. 그는 깊이 믿는 대의를 옹호하는 젊은 과학자였다. 그의 놀라움으로 법무부 대표단 사이에 박 판사가 있었다. 그녀는 달라 보였다. 위풍당당한 자세는 더 억제된 태도로 대체되었고 한때 엄격했던 눈은 이제 해독하기 어려운 표정을 담고 있었다. 회의실에 들어서자 경민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다. 그는 이 사람들이 그를 진지하게 받아들일지 의심했다. 결국 그는 아직 18살도 안 된 소년이었다. 하지만 그는 인생에서 항상 불신에 직면해왔다. 오늘도 다르지 않을 것이다. 신사숙녀 여러분, 법무부 대표가 시작했다. 우리는 소년사법제도의 개혁 제안을 논의하기 위해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다음 몇 시간은 격렬한 토론으로 채워졌다. 경민은 데이터 통계, 그가 수년간 빈틈없이 문서화한 특정 사례들을 제시했다. 그는 분노나 원한으로 말하지 않고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과학자의 명확성으로 말했다. 한때 그를 모욕했던 바로 그 법정에서 그는 이제 교육받은 어른들 사이에서 동등하게 대우받고 있었다. 정부 관리들은 그의 말을 열심히 경청했다. 심지어 박 판사조차도 메모를 하고 있었다. 회의가 끝날 무렵 모두가 떠날 준비를 할 때 박 판사가 그에게 다가왔다. 왜 그날 나에게 소리치지 않았나요? 그녀는 거의 속삭이듯 물었다. 기회가 있을 때 왜 나를 모욕하지 않았나요? 경민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답변이 맴돌았다. 분노의 말, 비난의 말, 복수의 말. 하지만 그는 그런 말들이 그를 사로잡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문제는 당신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재판장님. 그는 마침내 대답했다.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 보도록 우리를 조건화하는 시스템이었습니다. 박 판사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다. 그녀는 이 대답을 예상하지 못했다. 그녀는 자기 자신의 얼굴에 비친 그의 반응에서 무언가를 보았다. 용서와 이해의 가능성, 그리고 그 순간 그녀의 단단한 방어막이 살짝 갈라졌다. 우리는 만나서 더 이야기해야 할 것 같군요, 김군. 그녀가 마침내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에서 처음으로 진정한 존중이 느껴졌다. 경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복수가 아닌 화해, 처벌이 아닌 변화. 이것이 그가 항상 원했던 것이었다. 회의실을 나서면서 그는 이상한 희망의 느낌을 가졌다. 아마도 시스템은 너무 크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아마도 변화는 가능했을지도 모른다. 한 번에 한 사람씩 3개월이 지났다. 경민은 이제 카리에서의 고급 연구와 그 회의 이후 생겨난 새로운 프로젝트 사이에서 시간을 나누고 있었다. 소년사법제도 개혁을 위한 특별위원회, 놀랍게도 박 판사는 예상치 못한 동맹이 되었다. 개인적 성찰을 위한 몇 주간의 휴가 후 그녀는 변화된 모습으로 돌아왔다.
자신의 잘못이 공개적으로 드러난 경험이 그녀의 경력에 대한 깊은 재평가를 일으켰다. 저는 정의를 행한다고 믿으며 20년을 보냈어요. 그녀는 위원회 회의 중 하나에서 고백했다. 사람들을 단지 숫자처럼 처리하고 있었다는 것을 전혀 깨닫지 못했죠. 그녀의 말을 들으며 경민의 가슴은 이상한 감정들로 가득 찼다. 복수심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무언가 더 깊고 복잡한 것이 생겨났다. 이해와 공감이었다. 그는 박 판사가 단순히 악인이 아니라 불완전한 시스템의 일부였다는 것을 이해했다. 위원회는 야심찬 제안을 마련했다. 전국의 모든 판사들을 위한 무의식적 편향에 대한 필수 훈련 프로그램. 처음에는 사법부의 보수적 서클들로부터 회의적으로 받아들여졌던 이 제안이 이제는 점점 더 많은 지지를 얻고 있었다. 사람들이 진실과 마주했을 때 어떻게 변할 수 있는지 놀랍네요. 민서는 박 판사가 위원회의 다른 구성원들과 활기차게 대화하는 것을 보며 말했다. 경민은 미소를 지었다.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에요, 대희 엄마. 관점을 바꾸는 거예요. 그의 말을 들은 박 판사가 그들을 향해 걸어왔다. 그녀의 눈에는 한때 경민을 내려다봤던 경멸의 흔적이 없었다. 대신 거기에는 진정한 존중과 아마도 조금의 후회가 있었다. 경민군, 우리가 개발 중인 새로운 지침에 대해 당신의 생각이 궁금해요. 그녀가 말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진실했다. 경민은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의 마음속에서 복잡한 감정들이 소용돌이쳤다. 복수를 꿈꾸던 소녀는 어디로 갔을까? 그는 그 소년이 성숙해졌다는 것을 깨달았다. 더 이렇게 자란 것이다. 더 넓은 시각을 가지게 된 것이다. 가장 놀라운 순간은 박 판사 자신이 새로운 지침을 경민 프로토콜이라고 명명하자고 제안했을 때였다. 시스템의 결함을 복수가 아닌 정의에 대한 진정한 열망으로 드러낸 젊은이에 대한 인정의 형태로 제 이름을 붙이지 말아주세요. 경민이 항의했다. 그것은 보편적이어야 할 무언가를 개인화할 거예요. 박 판사는 그를 응시했다. 그녀의 눈에는 뭔가 새로운 것이 있었다. 감탄, 심지어 경외심. 당신은 정말 특별한 사람이군요, 김경민 씨.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복수를 추구할 수 있었을 때 당신은 변화를 선택했어요. 그 말은 경민의 가슴에 와닿았다. 그는 이 여정의 시작부터 그가 정말로 추구했던 것은 개인적인 승리가 아니라 진정한 시스템적 변화였다는 것을 깨달았다. 우리는 모두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박 판사님. 그가 대답했다. 단지 우리에게 그 기회가 필요할 뿐이죠. 밖에서 서울 하늘에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사무실 창문을 통해 보면 그것은 마치 새로운 시작의 약속처럼 보였다. 하얀 눈이 더러운 도시의 가장자리를 부드럽게 덮었다. 경민은 그것이 적절한 은유라고 생각했다. 때로는 가장 차가운 계절이 가장 아름다운 변화를 가져온다. 가을이 서울에 도착해 나무들을 붉고 금빛으로 물들였다. 이제 18살이 된 경민은 더 이상 침입자가 아닌 초청된 연사로서 서울대학교의 복도를 걸었다. 강당은 만석이었다. 학생들, 교수들, 기자들 모두 한국 사법제도에서 예상치 못한 혁명의 상징이 된 청년의 말을 듣기 위해 열망하고 있었다. 저는 양자물리학이나 알고리즘에 대해 이야기하러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닙니다. 그가 시작했고 그의 부드러운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증폭되었다. 저는 훨씬 더 복잡한 것, 인간의 인식에 대해 이야기하러 왔습니다. 첫 줄에서 민서는 절제된 자부심으로 아들을 지켜보았다. 그녀 옆에는 많은 사람들의 놀라움으로 박 판사가 앉아 있었다. 경민이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자 청중들은 숨을 죽였다. 그의 이야기가 펼쳐지면서 많은 사람들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것은 단순한 부당함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인간 존엄성과 변화의 가능성에 관한 것이었다. 우리는 하루 만에 세상을 바꾸지 않습니다. 경민이 결론지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보는 방식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 자체가 혁명입니다. 그의 연설이 끝나자 조용한 정막이 강당을 감쌌다. 그리고 나서 한 사람이 일어섰다. 그리고 또 한 사람, 곧 모든 사람이 기립박수를 보내고 있었다. 강당을 나서면서 경민은 한 노인이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의 흰 머리와 주름진 피부는 수십 년의 사법 경험을 증언했다. 김군, 저는 대법원 판사 정승호입니다. 그가 자신을 소개했다. 당신의 프로젝트가 전국적인 법으로 발전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겁니다. 경민은 고개를 끄덕였다.
겸손하게 시작된 위원회가 이제 국가적인 법이 되었다. 국회에서 압도적 다수로 통과된 사법 편향 방지법은 모든 판사들이 무의식적 편견을 인식하고 극복하기 위한 특별 훈련을 받도록 의무화했다. 오늘 당신의 연설을 듣고 싶었습니다. 정 판사가 계속했다. 이 모든 것의 시작인 젊은이를 만나고 싶었습니다. 경민은 불편함을 느꼈다. 저는 영웅이 아닙니다, 판사님. 저는 단지 진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정 판사는 웃었다. 그의 눈은 지혜로 반짝였다. 때로는 김군, 그것이 가장 영웅적인 행동입니다. 그들 뒤로 민서와 박 판사가 조용히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한때 적이었던 두 여성이 이제는 동맹이 되었다. 그들의 웃음이 복되에 울려 퍼졌다. 이후 몇 달 동안 전국의 법원들이 새로운 프로토콜을 시행하기 시작했다. 공정한 대우를 보장하기 위해 법정에 카메라가 설치되었다. 판사들은 성급한 판단을 줄이기 위해 제한된 정보만으로 사건을 받았다. 어느 날 저녁, 경민은 KRE 연구실에서 늦게까지 일하고 있었다. 그의 전화가 울렸다. 김경민 씨? 낯선 목소리가 물었다. 저는 부산 소년법원의 이준호 판사입니다. 우리 법원에서 당신의 경험을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 판사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경민은 미소를 지었다. 작은 물방울이 강을 만들기 시작했다. 그의 어머니가 옳았다. 변화는 가능했다. 한 번에 한 마음씩. 오후 늦게 경민은 창가에 서서 석양에 물든 서울을 바라보았다. 그의 마음은 과거로 돌아갔다. 겸손한 아파트에서 라디오를 분해하던 호기심 많은 소년으로. 이제 그는 세상을 분해하고 재조립하려고 시도하는 젊은 남자였다. 한 조각씩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서울의 차가운 겨울바람이 경민의 뺨을 스쳤다. 아침 일찍 그는 KRE 연구실로 향하는 길이었다. 마음속으로는 양자 방정식과 함께 지난 몇 달 동안의 놀라운 변화를 곱씹고 있었다. 이제 그는 이중 생활을 살고 있었다. 낮에는 가장 복잡한 물리 문제를 해결하는 과학자였고 저녁에는 한국 법조계의 불편한 진실을 폭로하는 개혁가였다. 두 세계는 그의 내면에서 묘하게 공존했다. 연구실로 들어서자 동료들이 그를 방했다. 처음에는 그들의 눈에 의구심이 있었다. 이 젊은이가 정말 그들과 동등한 지성을 가지고 있는지. 하지만 그의 업적이 말해 주었다. 그의 알고리즘은 국가 안보에 필수적이었고 그의 양자 이론은 국제적인 인정을 받고 있었다. 김군, 대통령 비서실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의 상관이 말했다. 대통령이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경민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의 법적 개혁 제안이 드디어 최고의 수준에 도달한 것이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이것은 그가 꿈꾸었던 것 이상이었다. 그날 밤 그는 어머니와 함께 소박한 저녁을 먹었다. 민서의 얼굴에는 자부심과 걱정이 함께 새겨져 있었다. 아들아, 대통령을 만나는 건 영광이지만 위험하기도 해. 그녀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너무 높이 올라갈수록 떨어지는 건 더 아파. 경민은 윙크했다. 걱정 마세요, 엄마. 제가 얼마나 높이 날아갔는지 잊지 않을게요. 다음 날 그는 청와대의 웅장한 복도를 걸었다. 과거의 위대한 지도자들의 초상화가 그를 내려다보았다. 그는 자신이 너무 젊고 너무 보잘것없어 보인다고 느꼈다. 그러나 그의 가슴 속에는 확고한 신념이 있었다. 대통령과의 만남은 간단하고 직접적이었다. 노련한 정치인은 경민의 이야기에 진심으로 감동받은 것 같았다. 김군, 당신의 용기는 우리 모두에게 영감을 줍니다. 대통령이 말했다. 당신이 제안한 사법 공정성 조례를 국가적 우선순위로 만들고 싶습니다. 귀를 의심할 정도로 놀라운 순간이었다. 경민은 자신의 작은 항의가 이렇게 거대한 파도를 일으킬 거라고 상상도 못했다. 처음에는 사소했던 문제가 이제 모든 뉴스 채널에서 논의되고 있었다. 사법 편견이라는 문구가 일상 대화의 일부가 되었다. 법학 교수들은 학생들에게 경민 사례를 가르치기 시작했다. 다시 연구실로 돌아가는 길에 경민은 이 모든 것이 현실인지 의심스러웠다. 그는 한 작은 소년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정말로 믿었을까? 그날 저녁, 그는 어두운 컴퓨터 화면 앞에 앉아 생각에 잠겼다. 그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복잡한 감정들이 소용돌이쳤다. 성취감과 함께 그는 이상한 상실감을 느꼈다. 마치 그의 이야기가 그에게서 떨어져 나와 자기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았다. 전화가 울렸다. 불면증에 시달리는 박 판사였다. 경민 씨,
내일 첫 번째 재판을 맡아요. 새 프로토콜에 따라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두렵습니다.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경민은 미소를 지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변화였다. 냉혹했던 판사가 이제 자신의 취약함을 인정하고 있었다. 정의의 무게가 단순한 권력이 아닌 인간성에 의해 균형을 이루기 시작한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박 판사님. 그가 부드럽게 대답했다. 우리 모두 할 수 있습니다. 법정에서의 그 운명적인 날로부터 1년이 지났다. 이제 18살이 된 경민은 과학과 기술의 윤리에 관한 국제 심포지엄에서 한국을 대표하도록 초청받았다. 제네바의 큰 강당 무대 위에서 그는 거의 같은 수줍은 소년처럼 보였다. 여전히 마르고 여전히 그 관찰력 있는 눈빛을 가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내면적으로 변했다. 폭풍을 겪고 다른 쪽으로 나온 모든 사람들처럼 과학은 우리에게 질문하도록 가르칩니다. 그가 말했고 그의 차분한 목소리가 만석인 강당에 울려 퍼졌다. 우리 주변의 우주만이 아니라 우리가 구축한 구조들에 대해서도 질문하도록요. 우리의 법원들, 우리의 학교들, 우리의 편견들. 국제적인 청중 사이에서 민서는 눈물을 참으며 지켜보았다. 그녀는 목소리가 어떻게 들어오고 나가는지 보기 위해 라디오를 분해하던 6살 소년을 기억했다. 이제 그 자신이 자신의 나라 경계를 넘어 울려 퍼지는 목소리가 되었다. 청중은 그의 이야기에 매료되었다. 도전받지 않은 전통에 질문을 던지는 용기에 관한 이야기. 인간성이 법의 문자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는 이야기.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꿈을 품은 젊은 과학자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우며 들었다. 과거 저는 이런 질문에 혼자라고 느꼈습니다. 경민이 말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우리 모두가 변화의 주체임을 압니다. 우리 모두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 능력이 있습니다. 연설이 끝난 후 한 나이든 노르웨이 과학자가 그에게 다가왔다. 당신의 이야기는 매우 감동적입니다, 젊은이. 그가 말했다. 하지만 궁금합니다. 그 판사와 화해하는 것이 어땠나요? 용서하는 것이 쉬웠나요? 경민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 질문은 그의 가슴 깊은 곳을 건드렸다. 쉽진 않았습니다. 그가 마침내 대답했다. 하지만 저는 분노가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해만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세계의 반대편, 서울의 한 소박한 소년 법정에서 박 판사가 심리를 진행하고 있었다. 작은 범죄로 재판을 기다리는 긴장한 청소년이 있었다. 내 이야기를 들려줄래? 그녀가 부드럽게 요청했다. 기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의 진짜 이야기. 소년은 이 비정상적인 접근에 놀라 망설이며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판사는 주의 깊게 경청했다. 서두르지 않고 성급한 판단 없이. 그녀의 책상 뒤 벽에는 조용한 명판이 그 법정의 약속을 모두에게 상기시켰다. 정의는 외관을 넘어볼 때 시작됩니다. 아이가 자신의 이야기를 마쳤을 때 박 판사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자신이 1년 전에는 상상도 못했을 방식으로 이 아이를 보고 있었다. 단순한 사건 번호가 아닌 복잡한 인간으로. 제네바에서 경민은 자신의 연설을 마쳤다. 저는 만화책 영웅처럼 시스템을 변화시키지 않았습니다. 단지 어떤 과학 시스템에서도 하듯이 결함을 보여주었을 뿐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박 판사와 같은 사람들이 더 잘할 수 있다고 인정할 용기를 가졌을 때 왔습니다. 우리 모두 더 잘할 수 있다고요. 기립박수가 그의 말을 따랐다. 하지만 경민에게 진정한 박수갈채는 마침내 자신들이 정말로 어떤 존재인지, 주의 깊고 편견 없는 시선을 받을 자격이 있는 복잡한 인간으로 보이게 된 평범한 사람들에게서 일어나는 작은 변화들이었다. 과학은 경민에게 도구를 주었다. 하지만 그의 인간성이 단순한 실험을 시선과 마음의 조용한 혁명으로 변화시켰다. 제네바에서의 연설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온 경민은 생각지도 못한 초대장을 받았다. 박 판사가 자신의 법정에서 벌어지는 새로운 재판의 특별 참관인으로 그를 초청한 것이다. 마치 원이 완성되는 느낌이었다. 법정으로 들어서는 순간 과거의 기억이 그를 덮쳤다. 바로 이곳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었다. 하지만 이제 그 차가운 공간은 따뜻함으로 바뀌어 있었다. 벽에는 정의는 외관을 넘어볼 때 시작됩니다라는 문구가 걸려 있었고 판사석 뒤에는 어린 피고인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그림으로 표현한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었다. 환영합니다, 경민 씨. 박 판사가 따뜻하게 인사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오만함이 없었다. 대신 그곳에는 성숙한 지혜와 평온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관람석에 앉은 경민은
한 젊은 소녀가 판사 앞에 서 있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14살쯤 되어 보였고 그가 한때 느꼈던 것과 같은 두려움으로 떨고 있었다. 민지야, 오늘 우리와 함께 해줘서 고마워. 박 판사가 부드럽게 말했다. 여기는 네가 두려워할 곳이 아니라 네 목소리가 들리는 곳이란다. 소녀의 어깨에서 긴장이 살짝 풀리는 것이 보였다. 박 판사는 그녀에게 학교 밖에서 벌인 낙서 행위에 대해 물었다. 하지만 그 방식이 달랐다. 그녀는 비난하지 않고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그림을 그리는 걸 좋아하나 보구나. 판사가 말했다. 그런 재능을 파괴가 아닌 창조에 사용하는 법을 배우면 어떨까? 경민은 자신의 눈을 의심했다. 이것이 그가 알았던 같은 법정인가? 같은 판사인가?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그는 자신의 여정을 되돌아보았다. 작은 방에서 라디오를 분해했던 호기심 많은 아이에서 이제는 한국의 사법 제도를 재구성하는 데 도움을 준 젊은 과학자가 되었다. 그 과정에서 잃은 것도 있었지만 얻은 것이 훨씬 더 많았다. 재판이 끝난 후 박 판사가 그에게 다가왔다. 당신이 없었다면 저는 여전히 같은 사람이었을 거예요. 그녀가 조용히 고백했다. 당신은 거울을 들고 내 영혼의 추악함을 보여주었지만 그것을 내던지라고 하지 않았어요. 대신 어떻게 깨끗하게 닦는지 보여주었죠. 경민은 미소를 지었다. 그의 마음에는 더 이상 분노도 쓰라림도 없었다. 오직 평화만이 있었다. 그날 저녁 그는 어머니와 함께 한강변을 걸었다. 강물은 조용히 흘렀고 서울의 불빛이 수면에 반사되어 춤추었다. 어떤 느낌이 들어, 아들? 민서가 물었다. 경민은 깊이 숨을 들이마셨다. 완성된 느낌이요, 엄마. 마치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아요. 민서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다. 네가 자랑스러워. 네가 단지 똑똑해서가 아니라 네 마음이 선하기 때문에. 고층 빌딩 불빛 아래 모자는 조용히 걸었다. 경민은 자신의 미래를 생각했다. 캐리에서의 연구, 대학에서의 강의, 사법개혁을 위한 지속적인 활동. 하지만 무엇보다 그는 단지 한 사람으로서 세상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에 경외감을 느꼈다. 알아요, 엄마. 그가 마침내 말했다. 우리가 바꾼 건 법률이 아니에요. 사람의 마음이죠. 민서는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항상 알고 있었다. 그녀의 작은 소년이 언젠가 큰 일을 할 거라는 것을. 그리고 그는 해냈다. 법전이나 과학적 이론을 통해서가 아니라 단 하나의 단순한 진실을 상기시킴으로써 우리는 모두 우리가 보이는 것 이상이다. 강물이 바다로 흘러가듯이 그들의 작은 행동이 더 넓은 세상으로 퍼져나갔다. 한 번에 한 사람씩 한 마음씩 변화